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국 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총격 사건으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자는 대만을 둘러싸고 충격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입버릇처럼 말했었던 방위비와 관련된 것인데요. 미국이 대만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에 합당한 금전을 지불해라는 것인데, 부유한 국가인 대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며 방위비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대만은 중국과 언제 전쟁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기에 트럼프의 협박성 발언에 당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대만 언론에서는 중국과의 전쟁이 벌어진다면 한국이 와서 도울 것이라는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총격 사건과 더불어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능력 저하 고령 등의 문제가 겹치면서 미국 민주당의 지지자 중에서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5%, 바이든은 민주당에서조차 18%로 이번 선거를 매우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중국과 일본, 대만에서도 이젠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고 보고 정치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과거보다 더 강력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우선 미국이 TSMC에 너무 많은 돈을 보조해줬다면서 이를 환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TSMC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의 일환으로 미국에 공장을 지었는데, 트럼프는 그 보조금마저 다시 받아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일자리를 늘려주고 첨단 반도체 시설까지 이식해준 대만으로서는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것과 다름없는데요. 그렇지만 이는 우리 한국도 동일한데, 한국은 반도체는 물론이고 배터리 전기차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보조금과 관련된 사안이 광범위하지만 아직 한국과는 별다른 트집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적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성향을 봤을 때 이는 시간 문제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한 방위산업 쪽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자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방위비 문제인데요. 진정한 문제는 이제 트럼프가 이들이 제대로 된 방위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동북아에서 높은 확률로 미군들을 철수시킨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안보 리스크가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러시아와 북한이 맺은 조약이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이다 보니 한국도 문제지만 대만 입장에서는 중국이 더욱 자신들을 위협하려 들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대만을 놔두고 한국, 일본 등 동맹들의 방위비를 올려받다 보면 그런 상황이 등장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대만 언론에서는 다시 한번 동북아에서 한국이 자신들을 지켜줘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대만에 대해 받아쳤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상황으로 인해 가장 긴장하고 있는 나라는 바로 대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정보기관에서 나온 정보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대만 침공을 올해 실행하려고 했으며, 안 그래도 대만은 이번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중국도 곧 우크라이나 꼴이 난다는 우려를 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중국 간의 비밀리에 우크라이나 침공과 대만 침공 정보와 관련해 시기를 주고받은 기밀이 유출되면서 이제 대만은 실제적으로 자신들이 어떻게 동북아에서 전략을 펼쳐나가야 하는지 고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장 대만 여론은 우선 군 복무 기간을 늘리는데 찬성하고 국민의 70%는 참전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대만에서는 자주국방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강하게 나오는데, 이는 미국의 태도와도 관련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대만에서는 과연 미국이 지켜주겠는가 하는 의견이 나오면서 미국도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이 줄을 이룬 것인데요. 미국이 이번 러시아 전쟁에 직접 개입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이 뛰어들면 곧바로 중국이 참전할 것이며, 이는 곧 3차 대전이 시작된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이기에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실제 군사 전문가들은 미군이 전장에 투입이 되면 압도적인 전투기 부대와 함대 등이 러시아 병력을 일주일이면 95% 이상 소탕하고 러시아는 치명상을 입어 사실상 전쟁이 끝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푸틴은 상황이 이렇게 변하면 반드시 러시아의 핵무기를 동원할 것이 자명해 보이는데요. 따라서 미군은 무기만 공급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다행히도 러시아가 생각보다 그리 강하지도 않았고, 실제로 러시아가 자랑하던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스텔스 전투기 같은 경우도 허점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굳이 미국이 나서지 않고 우크라이나의 무기 공급과 경제적 지원만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하지만 이를 지켜본 대만 입장에서는 만약 중국이 대만을 건드리면 훨씬 더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미국과 상호방위 조약이 과거에는 있었으나 중국과 수교하며 이를 폐기한 상태인데요. 현재 미국의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치면 미국이 방어하겠다는 말은 했습니다만 이것은 서로 간에 협약을 하거나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기에 그저 말뿐인 다짐 정도로 보면 됩니다. 게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서 그대로 집권을 이어나갈지 아닌 현재 대세로 올라선 트럼프가 당선될지는 모르는 일이기에 섣부른 판단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여기에 바이든은 현재 미국 내 지지율이 40% 이하로 매우 떨어져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게다가 민주당에서는 바이든을 내리고 대안으로 부통령인 해리스를 대선 후보로 올리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펠로시 전미 하원의장은 이번 총격으로 인해 트럼프가 매우 우세해졌으며 그로 인해 바이든 대통령은 곧 사퇴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현재 대만 방송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각종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이 가운데 뜻밖의 한국에 대한 의견이 나오면서 대만은 한국을 대만전에 전격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한국으로서는 다소 납득하기 매우 어려운 이유를 들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대만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가장 이상적 형태의 주변국 참전을 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만의 한 방송에서는 우선 미국에서 중국의 미사일 포격을 비롯해 상륙작전이 곧바로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므로 미국은 보병보다 압도적인 공군 전략을 괌 기지에서 즉시 대만에 보내줄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런데 대만은 마지막으로 한국에서는 육군이 대만에 착륙해서 참전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만에서는 한국의 기갑부대를 비롯해 K9 자주포는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치켜세운 모습이었고 중국이 상륙할 때 한국 보병과 기갑부대들이 중국을 효율적으로 물리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그런데 대만에서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궁금한데 이는 그저 육군만큼은 한국이 중국보다 강하기에 한국의 60만 육군을 동원해 자신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실로 어이가 없는데요. 대만 군사 전문가들도 최근 방송에 등장해 한국의 육군 전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 지켜세웠습니다. 따라서 대만에서는 한국이 전쟁이 일어나면 전격 등장해 중국의 상륙부대를 막아야 한다고 제기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대만의 의견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터무니없는 헛소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군이 대만전에 참전하는 자체가 말도 안 된다는 지적인데 만약이라도 참전하게 되면 한국은 동시에 북한과 러시아까지 경계해야 하며 자칫하다 전선이 확대되는 최악의 국면이 도래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한국의 여론은 대만에 대해서 오히려 싸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대만은 혐한을 할 때는 언제고 다급해지니 한국을 찾는 모습이 가증스럽다고 한 만큼 국방홍보원이 29일 루마니아에서 K2 전차가 현지 시연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태극기와 루마니아기를 달고 광활한 평원을 힘차게 달리며 포를 쏘는 모습이 굉장했습니다. 영상을 본 이들은 시연이기보다는 K2 갈라쇼네요. 멋지다. 우승 확정하고 난 뒤하는 갈라쇼 같은 분위기네요.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K2 전차가 이번에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에게도 수출되면서 인근국인 슬로베니아, 체코, 불가리아 등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루마니아에서 미국 에이브람스 전차를 제치고 K2 전차가 선택을 받자 놀라운 것은 루마니아와 주변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까지 놀라운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레딧에 올라가자 이러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미국인으로서 나도 이를 권장한다. 우리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더 다양한 옵션을 육성하는 것은 유럽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화당이 압박을 가할 때 우리가 유럽을 지원할지 여부를 알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무기고가 좀 더 널리 퍼져 있다면 자유세계 전체에 더 좋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에이브람스를 구입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멋진 탱크지만 그녀는 유지관리 여왕입니다.
한국은 서방의 강력한 동맹국이다. 나는 유럽이 태평양 국가들의 미래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럽과 한국 사이에 더 많은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게다가 저는 폴란드가 폴란드에 한국과 공동정비 시설을 설립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는 한국과 유럽 사이의 공급 라인이 중단될 수 있는 분쟁 중에 탱크가 계속 작동할 수 있도록 유럽 대륙에서 상당한 양의 부품을 서비스하고 제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독일 방위 산업의 실패를 볼 수 있습니다. 레퍼드 E는 루마니아의 완벽한 후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독일조차도 이를 거둬들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은 기다리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루마니아에 있고 트럼프 스타일의 대통령에게 예비 부품을 구걸해야 하는데 그가 왜 러시아의 땅을 돌려주지 않느냐고 말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이제 한국은 유럽 국가들에게 미국이나 독일보다 더 매력적인 전차를 생산하고 있으며 러시아 무기에 실망한 국가들에게까지 새로운 무기 공급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군의 주력 전차가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의 격전지인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준에서 미국 브래들리 장갑차를 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 T-90과 교전을 벌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근거리에서 러시아군의 T-90을 공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브래들리 장갑차가 23발의 기관포를 퍼붓는 동안 단 3발의 대응 사격밖에 하지 못했는데 이후 다른 브래들리 장갑차가 집중 포격을 하자 무참하게 당했습니다. 현장을 벗어나려는 T-90은 통제력을 잃고 포탑이 홀로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27톤의 브래들리와 비교할 수 없는 전력인 46톤이 넘는 T-90은 러시아가 최신 전차로 자랑해왔지만 전장에서 보여준 위력은 형편없었습니다. 기관포를 단 브래들리 장갑차의 사격 연습용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장에서 또 다른 T-90 전차가 제멋대로 회전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유도광학 장치가 손상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T-90의 유도광학 장치가 손상되어 사격 통제 시스템을 통제 못해 포탑이 제멋대로 회전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한 전직 영국군 전차 사령관은 미숙한 승무원과 열악한 전자장비 등으로 인해 해당 결함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디스코 헤드 결함은 T-90 전차의 전자장치 고장일 가능성이 있다. 서방의 전차는 매우 정교한 사격 제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러시아군의 전차는 이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전쟁 초기에 러시아군의 구형 T-72, T-80 전차가 대전차 미사일 공격을 받아 회전 포탑 내 비축된 탄약들이 2차 폭발하면서 포탑이 본체에서 튀어나가는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최신형 T-90으로 대체한다고 했지만 T-90의 참혹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푸틴은 지난 2월 전차 공장을 방문해 T-90은 세계 최고라고 하면서 러시아 전차 기술을 극찬하며 신기술을 계속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전쟁이 벌어지면서 전차 생산이 5배가 늘었다고 극찬하며 전차 공장 노동자들과 대화하면서 T-90은 세계 최고의 전차로 우리 군뿐 아니라 적군도 세계 최고로 인정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세계적인 방산 강국으로 방산 수출 시장에서도 미국에 이어 늘 2위 자리를 차지해왔습니다. 미국산 무기를 살 수 없는 국가들은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러시아산 무기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기술력의 현주소가 여실히 드러나면서 러시아 무기를 구입하려고 했던 국가들이 전쟁이 끝나고서도 등을 돌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기술력의 한계는 북한과의 콜라보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전장의 분위기를 역전시킨 데는 북한이 제공한 미사일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영국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 RUS의 북한 전문가인 조지프 번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이 유럽 땅에서 사용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미사일, 포탄을 준 대가로 받아온 기술이 처음으로 공개되자 북한은 물론 러시아까지도 큰 망신을 당했습니다. 북한이 27일 밤늦게 군사정찰 위성 로켓을 발사했지만 불과 2분 만에 발사체가 폭발하면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특히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로켓은 기존에 북한이 사용하던 추진제 연료가 아니라 한국이나 미국, 러시아에서 흔히 쓰는 추진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군사정찰 위성 발사 시 사고 발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고 비상설 위성 발사준비위원회 현장 지휘부 전문가 심의에서 새로 개발한 액체산소 석유 엔진의 동작 믿음성에 사고 원인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발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액체산소 석유 엔진인데 여기에 기존에 북한이 사용하지 않았던 연료 케로신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북한이 발사한 군사정찰 위성 2호기의 발사체는 러시아 기술 지원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러시아의 기존 제품을 통째로 들여온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 기술을 받았지만 한국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지난 4월 한국의 군정찰 위성 2호기가 발사되어 위성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되었습니다. 이번 정찰 위성은 고성능 레이더를 탑재한 SARSYNTHETIC 에퍼처 레이더 합성 개구 레이더 방식으로 주간이나 야간, 날씨 등에 영향받지 않기 때문에 주기적인 촬영으로 특정 지역에 대한 초고 해상도 영상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한국에게 경쟁 의식을 가진 북한이 러시아 기술로 야심차게 군정찰 위성 2호기를 쏘았지만 러시아를 믿은 대가를 톡톡히 치렀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전차에게 도전장을 낸 북한이 또다시 망신을 당했습니다. 최근 북한은 한국에 뒤처진 전차 기술을 뒤엎겠다며 M2020 전차를 만들었습니다. 2020년부터 매년 열병식에 등장했는데 프로토타입으로 아직 개발이 끝나지 않은 듯했지만 지난해에는 주포 사격과 더불어 하드킬 APS 작동 시연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전차가 위협적이라고 했지만 최근 한 해외 군사 유튜버가 이 실체를 까발렸습니다. 전직 미 육군 보병이자 이라크 참전 용사 크리스 캐피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의 K2 전차가 세계 최고라고 극찬한 바 있는데 지난달 여기서 북한의 신형 전차는 악몽이다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번에도 러시아의 전차 기술의 도움을 받으려 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과거 한국과 불곰 사업을 하면서 북한에 대한 무기 공급과 군사 협력을 차단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협력하면서 전차 개발까지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의 한 네티즌은 북한의 신형 전차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기보다 신형 전차도 있다는 사실이 더 충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북한은 최근 최고 지도자 김정은이 신형 차세대 탱크를 몰고 다니는 예상치 못한 매우 재미있는 영상을 공개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우리는 이 탱크가 두려움의 대상인 진짜 주력 전차인지 아니면 트랙터 부품과 판때기를 덕트 테이프로 정교하게 결합한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정답을 잘못 맞히면 10년 동안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M2020은 2020년 10월 북한 공산주의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기념하는 군사 퍼레이드에서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총 9대가 퍼레이드 기간 동안 주요 도로를 행진하며 최신 광학장치, 사격 통제 시스템, 장갑 도금, 능동 보호 시스템까지 갖춘 모습을 뽐냈습니다. 대전차 유도 미사일이 왜 장착되어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이 탱크에 대해 궁금한 점이 100만 가지가 넘습니다. 이 전차는 과연 좋은 생각일까요? 아닐까요? 대량 생산되어 널리 채택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애초에 북한의 전차전 경험은 어떤가요? 1950년부터 1953년까지의 한국전쟁 기간 동안 북한은 자체적으로 생산한 주력 전투 탱크를 보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소련이 조셉 스탈린에게 공급한 약 200대의 T-34 탱크에 의존했고 한국전쟁 초기에는 큰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참전하자 북한 탱크는 미국의 공군 우위와 첨단 미군 탱크에 밀려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물론 이는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북한이 전투에서 전술적 차원에서 현대식 탱크를 운용한 경험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M2020에 대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북한이 과거에 선보였던 것과 비교했을 때 시각적으로 얼마나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지입니다. 역사적으로 북한은 항상 러시아 T-62 전차 디자인을 파생하여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특히 군사장비 분야에서의 무역 금수 조치로 인해 북한은 최신 탱크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2020은 국제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방위 산업의 생산 능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보는 탱크는 일반적으로 T-62 기본 모델의 T-72와 88형과 같은
다른 탱크의 여러 가지 중첩된 추가 기능을 통합한 마치 프랑켄슈타인식 디자인 설계입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7개의 차륜을 통해 단순히 T-62의 외형만 바꾼 것이 아니라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디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3가지 디자인의 전차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참마호, 박풍호, 그리고 송훈 915가 있습니다. 이 모든 구형 탱크와 신형 탱크를 합치면 현재 북한은 35440대의 탱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북한 전차의 신형이 나올 때마다 여기저기서 몇 가지 점진적인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M2020은 이러한 추세를 깨고 큰 도약을 시도하는 업그레이드들이 완전히 벽에 부딪혔습니다. M2020의 포탑에서 인상적인 부분인데 오른쪽에는 지휘관의 독립적인 열화상 뷰어가 있고 포수의 시야 쪽에서는 그 아래에 자체 열화상 조준기가 있는 원격 무기 시스템이 있으며 전차의 가장 이상한 측면 중 하나가 바로 눈에 띄게 됩니다. 포탑의 오른쪽에 듀얼 튜브 볼사 5ATGM 발사기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전차 유도 미사일을 주전차에 추가하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매우 의문스러운 아이디어입니다. 걸프전에 참전한 미국 M1 전차 지휘관이자 몇 권의 훌륭한 책을 저술한 화석월에는 전차에 이런 대전차 유도 미사일을 장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비용을 고려해보자고 말하며 훌륭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실제 주전차에는 주포가 더 빠르고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킬샷을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외부 ATGM 발사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북한이 왜 전차에 장착했을까요? 물론 저는 김 위원장과 직통 전화가 없기 때문에 확실한 답을 알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약간의 군사 이론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저는 군사적 기교를 잘 알거든요. ATGM이 멋져 보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는 으스스하고 무섭게 보이기 때문에 추가한 것이죠. 이 탱크와 퍼레이드는 상대방을 겁주려는 의도로 만든 겁니다. 이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적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게다가 추가 미사일 탄약을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저장 공간도 없는 것 같습니다. 미사일 발사대를 외부에 배치하면 여러 명의 승무원이 하차하고 재장전해야 하기 때문에 재장전 또한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난 1999년 흥콩 사운스자이나 모닝포스트는 한국은 대러시아경 협작관 상환용으로 폐물에 가까운 노후 장비들을 도입해 굳고 손실을 초래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당시 러시아의 미사일, 잡수압, 전자등을 가지고 와서 완전분해의 중요한 기술을 습득했고 이를 미국 등 서방의 기술과 연합해 놀라운 기술적인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러시아의 기술에 어설프게 의지하는 북한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러시아보다 더 훌륭한 전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K방산의 전통적인 강점인 짧은 납기와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의 첨단 기술까지 갖춘 제품이다. 페루 수출이 확정되면 다른 중남미 국가에서도 추가 주문이 들어올 것이다. 국내 방산업계 관계자 현대로템은 지난 21년지 시간 페루 리마에 위치한 육군본부에서 페루 육군 조병창 FAM이 파맥과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맺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현대로템은 최종 계약을 통해 K800, 800호 30대를 공급할 것이며 계약 금액은 6천만 달러 820억 상당 규모라고 했습니다. 현대로템은 이번 수출뿐만 아니라 향후 6년간 파매를 통해 사륜 6륜 장갑차와 전술 차량, 군안 차량 등 다양한 기동화 장비를 페루 군과 경찰에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권한까지 확보했습니다. 차륜형 장갑차를 1차 30대 공급 계약을 맺었지만 총 120대를 도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날 체결식에는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 월터 아스투디오 차베스 페루 국방장관, 최종욱 주페루 대사,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이사 사장, 박상준 STX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페루 안보는 더 강화하고 방산 분야 산업 역량과 체질도 튼튼해질 것, 페루의 신뢰를 보여준 한국 산업계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렇게 페루 대통령이 나와서 고맙다고 말할 만큼 페루가 한국의 장갑차를 중남미 최초로 도입했다는 것은 페루뿐만 아니라 중남미 모든 국가들에게 굉장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페루는 이번에 K800, 800호 외에도 지난달 HD 현대중공업 과경비함, 호위함 등 함정 4척을 6천억 원 규모로
현지 건조 공동생산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앞으로 30년간 추가 독점 계약을 할 수 있는 지위까지 차지해 페루가 앞으로 23척을 새로 건조할 계획이라 수조 원대의 일감까지 확보했습니다. 이는 70년 중남미 방산 수출 사상 최대 규모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페루는 K방산의 중남미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페루는 과거 칠레와 영토 분쟁에서 패배하고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한국산 무기를 구입하는 것을 보고 한 페루 유튜버가 재미있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페루가 소유하게 될 한국 KF-21 전투기에 대한 칠레의 경보였습니다. 그는 페루가 곧 획득하게 될 한국산 전투기 KF-21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면서 칠레 군사분석가 호메로스에 따르면 이 항공기가 칠레의 F-16을 능가한다고 했습니다. KF-21은 첨단 항공전자공학 AESA 레이더, 스텔스 기능 및 대용량 무기를 장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통합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하지만 페루의 군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KF-21을 가지고 오면 해당 지역의 공군 균형을 바꿀 수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여기에 페루 네티즌들은 이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국산 훈련기 KT-1으로 훈련을 했습니다. 페루는 다른 더 발전된 모델을 계속 도입해야 합니다. 앞으로 한국이 이 비행기를 소유하는 대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페루는 더욱 무장해야 하며 국가의 안보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페루가 무기를 구입할 때마다 이웃은 떨고 있습니다. 페루가 더 많은 것을 추구한다는 사실에 의숙해지도록 하십시오. 페루용 한국산 전투기 구입이 사실이길 바랍니다. 지난해 5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방산전시회에 참가한 바 있는데 여기에 FA-50과 더불어 KF-21을 전시하고 홍보한 바 있습니다. KAI는 지난 2012년 페루에 KT-1 기본훈련기 20대를 수출한 이후 페루 현지 사무소를 열고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주변국으로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KAI는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시장을 30년 이상 된 노후 전투기와 헬기의 교체 시기가 다가온 잠재 수요처로 보았는데 당시 FA-50의 경우 페루 공군의 노후난 항공기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KAI 관계자는 페루 공군이 KT-1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주변국들의 한국 항공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콜롬비아, 우루과이, 멕시코 등의 공군 고위 관계자가 와서 FA-50을 비롯해 KF-21까지 인상 깊게 보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페루 한 유튜브 채널에서 말한 것처럼 페루가 장갑차와 군함을 구입하면서 앞으로 한국에게서 가장 도입하고 싶은 것은 스텔스 성능까지 낼 수 있는 KF-2100이라고 했습니다. 구소련 전투기 27대와 프랑스 미라주 전투기만을 가지고 있는 페루는 F-16 46대를 가지고 있는 칠레에게 공군력에서 열세였지만 KF-21을 도입하면 판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페루가 K800-800호를 도입했다는 소식에 주변국 중에 아르헨티나가 굉장히 주목하며 부러워하는 시선을 보였습니다. 아르헨티나는 2019년 한국산 경전투기 FA-50을 구입하려고 결정했으나 FA-50에 들어가는 부품을 제공하는 영국의 반대로 실패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후 여러 전투기를 검토했으나 도입에 실패하다가 최근 덴마크에서 중고 F-16을 사기로 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이렇게 그동안 가성비가 뛰어난 한국산 무기들을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지난해 6월 한 아르헨티나 군사 채널에서는 현대로템 K808 라틴 아메리카를 위한 옵션이라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K800-800호가 얼마나 힘이 좋고 대단한 장갑차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K808에는 현대자동차의 덤프트럭 등 대형 차량에 사용되는 DUHA 엔진이 탑재되어 남미의 지붕으로 불리는 페루의 특성을 감안해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도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고 했습니다. 8개의 바퀴는 독립구동에 경사지 등반과 험로 주파에 유리하고 40cm 높이의 장애물을 넘고 1.5m 깊이의 참호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수상 주행이 가능한 워터제트가 장착돼 얕은 강을 손쉽게 도하할 수 있고 최대 12명을 태우고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습니다. K4 고속 유탄 기관총이나 K6 중기관총을 탑재하며 무인 공격 시스템인 원격 사격 통제체 체계 RCWS도 달린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설명의 영상이 올라올 당시에 아르헨티나 네티즌들은 어떻게 이런 장갑차가 있냐면서 이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르헨티나에게는 매우 흥미롭고 스트라이커보다 더 경제적인 차량입니다. 라틴 아메리카 어느 국가에도 이상적인 차량. 대공포 버전은 나에게 매우 흥미롭네요. 이 차량은 또한 세계에서 가장 장비가 뛰어나고 가장 발전된 군대 중 하나인 한국군도 갖추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장갑차인 K808은 우리 아르헨티나군을 위한 훌륭한 차량입니다. 저는 수륙 양용, 대공포, 대전차포 기능이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중국이 제안한 쓰레기보다 훨씬 낫습니다. 페루가 한국의 현대와 함께 생산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르헨티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다른 나라에서는 전쟁 시 무기 판매를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에겐 투싼이 있는데 아무리 굴려도 부서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K808이 좋을 것 같아요. 폴란드가 계속해서 돈을 빌려 구매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것도 남기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올라온 지 11개월 후 결국 페루가 30대를 도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 영상에 페루와 아르헨티나 네티즌들이 다시 찾아와 페루는 올해 페루에 도착할 120개 중 처음 30개를 구입했다. 페루는 이미 며칠 전 한국과 협정을 체결했다. 페루와 한국은 페루 땅에서 이 차량을 제조할 예정이다. 나는 미래에서 왔다. 페루는 이미 30개를 주문했다라고 놀라워했습니다. 아르헨티나 네티즌들은 페루에게 도입한 것을 축하하며 페루에서 생산하면 아르헨티나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최근 브라질이 무기 현대화에 3조가량 투입할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르면 3년 이내에 노후화된 전차 교체를 추진하는데 한국 브라질 간 방산 협력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베트로 필류 브라질 방산협회 ABIMD 회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브라질은 노후화 장비 교체의 중요성을 인식했으며 한국 방위 제품의 우수성을 잘 알고 있다며 장갑차, 전차 현대화, 전자장비 항공 우주 분야에서 협력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브라질은 493기의 전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K2 전차가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성비를 따지는 국가가 바로 중남미 국가들인데 앞으로 한국산 무기에 대한 러브콜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 첫 실사격에서 성공해 KF-21의 수출 전망을 높여준 것인데요. 이러한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KF-21이 미티어 실사격에 성공한 세계 네 번째 전투기가 됐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KF-21의 미티어 실사격 성공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에 국산 AESA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 KF-21은 한국이 만든 AESA 레이더로 87km 밖에 있는 무인기를 추적 미티어를 발사해 무인기 옆을 1m 이내로 스쳐 지나치게 하는 테스트를 완벽하게 성공시켰습니다. 대체 AESA 레이더의 국산화가 뭐가 그리 큰 일이기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일까요? 레이더는 전파를 발사해 물체를 감지하고 물체에서 반사되는 신호를 통해 거리 방향 속도 등의 데이터를 얻는 장비입니다. 과거 기계식 레이더 시절에는 탐지와 추적 기술이 분리돼 중고도 탐지 레이더, 저고도 탐지 레이더, 추적 레이더, 피아식별 레이더 등을 각각 운용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모든 기능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 다기능 레이더의 시대입니다. 무엇보다 현대전은 능동 전자 주사 배열 레이더, 즉 AESA-ACTIV (Electronically Scanned Array) 레이더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능동 전자 주사 배열 레이더는 전파의 위상 페이지를 전자적으로 제어하는 위상 배열 안테나 기술을 적용해 전자적 빔 조향으로 원하는 위치로 전파를 발사하고 이를 빠르게 처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더구나 AESA 레이더는 다표적 탐지 추적과 피하식별, 영역 탐지, 유도탄 유도, 요격 확인 등의 기능과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첫 AESA 레이더 개발은 차기 호위함에 탑재하기 위한 함정용 레이더 개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항공용 AESA 레이더의 경우 사실 한국은 국내 연구 개발의 한계로 관련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이전받아 KF-21에 탑재할 계획이었습니다.
항공용 AESA 레이더는 기존 레이더보다 소형화돼야 하고 냉각 기능과 정보 처리 과정도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일부 선진국만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만큼 개발이 어려운 분야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끝내 AESA 레이더 기술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한국은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 등 군 당국과 민간 기업이 힘을 합해 국내 개발로 방향을 전환했고 하나 시스템을 시제 업체로 선정한 후 국산 AESA 레이더 개발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초기에는 항공용 AESA 레이더는 국산화하기 어렵다는 비관론이 팽배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기어코 KF-21에 국산 AESA 레이더를 탑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자체 기술로 말입니다. 지난 2023년 3월 KF-21 시제 4호기의 첫 비행 성공으로 앞으로 한국형 전투기는 총 4대의 시제 항공기를 이용해 한국은 이제 차체 개발한 전투기에 단자뿐만 아니라 복좌 비행 시험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KF-21 시제 3호는 국산 AESA 레이더를 탑재하고 최고속도 610kmh로 84분간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최신형 전투기에 탑재되는 AESA 레이더는 직접 회로 MMIC가 적용된 약 1000개의 소형 반도체 송수신 모듈 장착하고 신호의 위상 진폭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표적을 탐지해 전자적으로 레이더 빔을 조향하는 장비를 말합니다. AESA 레이더는 KF-21에 탑재하기 전 B737 항공기를 개조한 시험 항공기에 탑재해 개발 시험 평가를 진행했는데요. 이 시험 평가에서 공대공 모두 25개 시험 항목에 대해 모두 부합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차세대 전투기 KF-21에 AESA 레이더뿐만 아니라 현존 세계 최강 공대공 미사일로 평가되는 미티어 등 첨단 장비와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특히 한국 방산업체 중 LIGNX1은 항공용 AESA 레이더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LIGNX1은 국산 초음속 경공격기 FA-50에 탑재할 수 있는 AESA 레이더 시제품을 지난 2023 공군 민군협력 세미나 전시회에서 처음으로 공개해 안팎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FA-50 AESA 레이더는 현재 FA-50에 장착된 기계식 레이더 대비 다수 표적 동시 탐지 추적, 공중지상 표적 동시 추적 등 여러 방면에서 장점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질화갈륨 소자를 활용한 송수신 모듈을 적용해 소형화 및 경량화하는데 성공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AESA 레이더 국산화에 의미를 두는 것일까요? AESA 레이더는 전투기의 전면부에 탑재돼 사람으로 치면 눈 역할을 하며 공중과 지상 해상 표적에 대한 탐지 및 추적 등 다양한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최첨단 레이더입니다. 최근 기계식 레이더보다 넓은 영역을 탐지하고 다중 표적과 동시 교전을 할 수 있어서 기존 전투기에 장착된 기계식 레이더를 AESA 레이더로 교체해 전투기의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항공용 AESA 레이더 기술은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를 비롯해 해군의 차세대 수상함, 육군의 최첨단 미사일에 활용될 군의 핵심 무기체계이고 무엇보다 한국이 KF-21에 이 기술을 탑재할 수 있다는 것은 KF-21 수출에 커다란 장점이 될 것이며 나아가 K방산 수출을 주도할 다크호스가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실 AESA 레이더는 일본이 먼저 개발했습니다. 1987년 10월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와 일본 나카소네 행정부는 미국과 일본이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전투기 독자 개발을 추진했던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압박이 작용했던 것이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려면 엔진이 반드시 필요했는데 전투기가 아닌 엔진만 따로 구매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는 미일 간 무역 불균형이 심각했던 시기였습니다. 때문에 미국은 일본이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면 자국 방위 산업에 큰 손실이 올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에게 F-16C 블록 40형을 기반으로 전투기를 개발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말이 제안이지 거의 강요나 다름없었습니다. 1989년 조지 부시 행정부가 공동 개발을 합의해 놓고도 재협상을 해 여러 가지 불평등한 조건을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당시 미국은 일본이 전투기를 만들면서 개발하는 모든 기술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했고, 반면 일본은 당시 미국의 가장 최신 기술인 디지털 비행 제어 기술, 일명 플라이 바이 와이어와 무장 통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자국 산업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전투기 제작의 40%는 반드시 미국 업체가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미국 상원의회에서 엔진 기술 공여를 승인하지 않는 내용의 편결이 1표 차이로 부결되면서 일본은 엔진을 면허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게 됐지만 오히려 이런 악조건이 일본 공학자들의 자존심을 자극한 듯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F-2 전투기는 1995년 1월 7일 시제기 초도 비행에 성공했고 1997년까지 4대의 시제기 시험 비행을 완료한 뒤 1998년 양산 판정을 받아 2000년 실전 배치에 들어갔습니다. 성능 측면에서만 보면 F-16보다 덩치는 키우면서 좀 더 많은 무장을 탑재하고 유사한 작전 성능을 갖는 기체가 완성된 겁니다. 하지만 일본과 미국의 결정적인 차이는 미국이 제공하지 않았던 바로 그 장비, 무장 통제 소프트웨어 등 항전 장비에서 드러났습니다. 아시다시피 F-2는 능동 전자 주사식 레이더, 즉 AESA 레이더를 세계 최초로 장착한 전투기입니다. 미쓰비시 전기에 JAPG-1을 탑재했고 데이터링크 트랜스미터도 달았습니다.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도 자체 개발에 적용했습니다. 미국이 디지털 비행 제어와 무장 통제 소프트웨어 이전을 거부했기 때문에 자체 개발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자존심을 걸고 만든 F-2 전투기는 최초 141대를 제작할 계획이었지만 98대를 제작하는 데 그쳤습니다. 제작이 지연되고 자체 개발 비용이 증가하면서 대당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쌌기 때문입니다. F-2 전투기의 개발 과정을 살펴보면 미국이 4대 항전 장비에 대한 기술 이전을 거부해 결국 국산화의 길을 걸어야 했던 한국의 KF-21 개발 과정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수출을 할 수 있는 나라여서 제작 단가를 낮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의 F-2 개발 경험은 이후 F-35 공동 개발은 물론 영국 등과의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참여까지 탄탄한 기술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일본에게 아주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일본보다 늦게 뛰어들었지만 결국 일본을 능가하는 AESA 레이더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AESA 레이더의 모듈은 일본 미쓰비시 F-2 전투기 AESA 레이더보다 200개 이상 많은 1088개입니다. 한국의 AESA 레이더의 모듈은 1200개인 미국의 F-35 스텔스기와 대등한 수준으로 자세한 성능은 기밀로 분류돼 제한돼 있지만 대체로 탐지거리는 1SQM 기준으로 레이더 탐지거리는 137km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시스템이 공동 개발한 한국형 전투기 KF-21보람에 장착돼 항공용 AESA 레이더는 2023년 상반기에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고 이제 해외에서 러브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은 그 어렵다는 유럽 수출의 문턱까지도 뚫었습니다. 한화시스템이 개발한 AESA 레이더 안테나가 이탈리아 방산기업 레오나르도와 공급 계약을 맺은 것인데요. 한화시스템은 레오나르도와 경공격기 라이트 컴뱃 에크래프트 AESA 레이더 안테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항공기뿐 아니라 레이더 항전 장비 등 다양한 항공 플랫폼과 솔루션을 개발하는 글로벌 방산 업체인데요. 앞으로 두 회사는 KF-21의 AESA 레이더 기술을 기반으로 경전투기용 AESA 레이더를 만들 예정입니다. 특히 한화시스템이 레오나르도에 수출 공급하는 안테나는 AESA 레이더 제품 가격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장치인데요. 너의 항공기용 AESA 레이더의 안테나가 국내 기술로 개발돼 해외로 수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두 회사는 한화시스템은 안테나의 개발 제조를 맡고 레오나르도는 신호 처리 장치, 전원 공급 장치, 냉각 장치를 제조 통합해 2026년부터 경공격기용 AESA 레이더 완성품을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두 회사의 협력으로 한국은 레오나르도의 공급망인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 외에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 등으로도 경공격기용 AESA 레이더의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적 우위와 가격 경쟁력을 모두 확보한 경공격기 AESA 레이더를 공동 개발해 글로벌 AESA 전투기 레이더 시장을 본격 공략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국은 최근 수출이 확대 중인 천공 11화 같은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용 다기능 레이더의 메팔처럼 항공기용 AESA 레이더 또한 한국 방산의 수출 효자 제품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